그 애는 내 아이가 아니야. 그리고 너도 이제 내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 말을 남기고 돌아보지 않았다. 아이가 울었고 아내는 무릎 꿇고 통곡했지만 그날 이후 나는 다시는 그 집의 문턱을 넘지 않았다. 사람들은 종종 묻는다. 어떻게 그렇게 차갑게 돌아설 수 있었냐고. 어떻게 1년 넘게 키운 아이를, 함께 잠을 자고 아침을 맞이했던 여자를 그렇게 무너뜨릴 수 있었냐고 말이다. 나는 오늘 그 질문에 대답하고자 한다. 숨기지 않고 포장하지도 않겠다. 나는 올해 37, 겉보기엔 평범하고 조용한 삶을 살아왔다. 다정한 남편, 성실한 회사원, 착한 사위,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아빠로 불려왔으니까 결말은 당신의 기대를 완전히 뒤흔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감정에 있습니까?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방탐정의 더블 파일과 함께 더 크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속으로 떠나보세요. 나는 올해 51살이고 결혼한 지 4해가 지났다. 겉으로 보기엔 부족할 것 없는 삶이었다. 하지만 이날의 풍경이 내 인생을 어디로 끌고 갈지 그때의 나는 알지 못했다. 아침 일찍 눈을 뜨자마자 준비가 시작되었다. 오늘은 아들 준혁의 100일을 맞아 한옥 예식장에서 작은 잔치를 열기로 했고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이 모두 오기로 되어 있었다. 아내 수아는 거울 앞에 서서 평소보다 더 진한 화장을 하고 있었고 새벽부터 들뜬 표정이 얼굴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준혁은 조그만 저고리를 입고 있었는데 몸집보다 큰 색동고름이 흔들릴 때마다 웃음소리를 냈다. 나는 넥타이를 매며 거울 속 내 얼굴을 한참 바라봤다. 아이가 생기기까지 긴 시간 지쳤고 지켜내야 했던 순간들이 많았기에 이 하루가 더 의미 있게 느껴졌다. 예식장에 도착하자 이미 몇몇 손님들이 와 있었고 양가 부모님도 일찍 와서 상을 차리느라 분주해 보였다. 잠시 숨을 돌리려 주변을 둘러보는데 기분 좋은 소음이 가득했다. 아이들 웃음이 섞인 말소리, 접시에 부딪히는 작은 소리,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이 나누는 인사들, 모든 것이 평온해 보였다. 그런데 그 틈 사이로 낯선 남자가 눈에 들어왔다. 길고 단정한 코트를 입고 있었고 나이대는 40 언저리로 보였다. 나는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그는 수아에게 자연스럽게 다가가 인사를 했고 수아는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사람처럼 밝게 웃으며 대화를 이어갔다. 친구라고 하기엔 익숙함이 과했고 우연이라고 넘기기엔 둘 사이의 기류가 묘하게 편안했다. 나는 누군지 물어보려다 순간을 놓쳤고 사람들 사이에 섞인 채 표정을 숨겼다. 준혁이 돌상 앞에 앉아 이것저것 만지작거리다가 작은 붓을 집어드는 순간 박수가 터졌다. 그때 나는 수아 옆에서 몸을 조금 숙인 그 낯선 남자가 수아에게 뭔가를 속삭이는 모습을 보았다. 수아는 고개를 아주 미세하게 끄덕였고 입가에는 부드럽게 번지는 미소가 스쳤다. 그 찰나에 가슴 한쪽이 조용히 조여들었고 이유를 말할 수 없는 불편함이 스며들었다. 잔치는 무리 없이 흘러갔고 그 남자는 하객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어울렸지만 이상하게도 시선이 자꾸 그쪽으로 갔다. 그가 준혁을 바라볼 때의 눈빛은 더 거슬렸고 친근함을 넘어서 이상한 애틋함이 스쳤다. 나는 그 감정을 해석하려고 애썼지만 답을 찾지 못한 채 잔치가 끝났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까 그 남자가 누구냐고. 수아는 아주 짧은 순간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었고 차분하게 대학 동기라고 말했다. 말끝은 흔들리고 있었고 얼굴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긴장이 잠깐 비쳤다. 그 대답은 의심을 풀어주지 못했고 오히려 더 많은 생각을 불러왔다. 그날 밤 준혁을 재우고 침대에 누웠지만 눈을 감으면 낮의 장면들이 다시 떠올랐다. 수아가 그 남자에게 보였던 익숙함과 눈빛, 그리고 내 질문에 건네던 어색한 미소까지 이어붙이자 마음이 서늘해졌고 머릿속 깊은 곳에서 아주 작은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그 순간부터 나는 모르는 사이 이미 균열 속에 서 있었다. 나는 괜한 의심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눈을 감으려 했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다. 수아의 눈빛, 그 남자의 미소, 아이를 바라보던 익숙한 시선. 이 모든 것들이 뒤엉켜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잠잠하던 가슴 속 어디에선가 아주 작고 묵직한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나는 그것을 무시하려 했지만 이미 마음은 알아채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무언가 분명히 이상했다. 100일 잔치가 지나고 일주일이 흘렀다. 일상은 평소와 다름없이 흘러가는 듯 보였지만 나는 조금씩
그리고 분명하게 변해가고 있는 것을 느꼈다. 수아는 여전히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했다. 겉보기엔 변한 게 없었다. 하지만 나의 시선은 예전보다 훨씬 더 민감해져 있었고 그녀의 작은 행동 하나에도 의미를 붙이게 되었다. 예전엔 아무렇게나 놓여있던 그녀의 핸드폰은 이제는 늘 손에 들려 있었고 테이블에 두더라도 항상 화면이 아래로 향해 있었다. 문자가 오면 가볍게 고개를 들어 나를 확인한 뒤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다. 전화가 오면 욕실에 들어가 문을 닫았다. 그 모든 동작이 하나의 습관처럼 자연스러웠다. 누구야? 가끔 물어보면 그녀는 짧게 웃으며 그냥 친구야라고 대답했지만 그 말 끝엔 미묘한 긴장감이 실려 있었다. 그 작은 떨림이 나에겐 증거처럼 느껴졌다. 목요일 저녁, 나는 회사에서 평소보다 2시간 일찍 퇴근했다. 갑작스레 일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섰는데 거실은 조용했고 어둑한 복도 저편에서 수아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나는 신발을 조용히 벗고 그쪽으로 다가갔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틈 사이로 그녀의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낯선 부드러움이 묻어 있었다. 나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아기 아빠는 그 사람이잖아. 나도 모르겠어. 수아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고 동시에 떨리고 있었다. 그 순간 내 머릿속은 새하얘졌다. 아기 아빠는 그 사람이라니 그게 무슨 뜻이지? 정말로 준혁은 내 아이가 아닌 건가? 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다. 나는 벽에 등을 기대고 그대로 한참을 서 있었다. 그녀는 통화를 마쳤고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나는 재빨리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고 마치 방금 막 도착한 사람처럼 TV를 켰다. 수아는 거실로 나와 나를 보더니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언제 왔어? 방금. 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녀도 따라 웃었지만 그 웃음은 무너진 균형 위에 위태롭게 서 있는 느낌이었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수아의 그 한마디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아기 아빠는 그 사람이잖아. 그 말의 의미를 곱씹을수록 점점 더 끔찍한 가능성들이 머릿속을 파고들었다. 설마 정말로 준혁이 내 아이가 아닌 걸까? 그렇다면 그 남자는 대체 누구인가? 며칠이 더 흘렀다. 토요일 오후 수아는 욕실에서 준혁을 씻기고 있었고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핸드폰이 울렸다. 욕실에 물소리가 가득했기에 수아는 듣지 못했고 나는 그냥 두려했지만 진동은 계속되었다. 벨소리가 멎고 잠시 후 카카오톡 메시지 알림이 떴다. 화면에는 보낸 사람 이름이 분명히 적혀 있었다. 태석. 그 아래엔 메시지의 일부가 떠 있었다. 그 애가 너무 보고 싶어. 나는 그대로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손끝이 차가워졌다. 눈앞이 흐려졌다. 그 애, 태석이라는 남자가 준혁을 그렇게 불렀다. 그 말 한 줄이 내 안에서 무너지고 있던 신뢰의 마지막 끈을 끊어냈다. 나는 핸드폰을 원래 위치에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소파에 주저앉았다. 심장이 아직도 규칙적으로 뛰지 않고 있었다. 조금 전 메시지의 단어가 귀에서 맴돌았다. 그 애가 너무 보고 싶어. 현실일 리가 없었다. 하지만 화면은 거짓말하지 않았다. 수아가 욕실에서 나왔다. 머리카락이 젖은 채로 수건을 들고 있었고 핸드폰을 발견한 순간 아주 잠깐, 정말 아주 짧은 순간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당황한 기색이 눈에 띄었지만 곧 아무 일 없다는 듯 표정을 굳혀 잡았다. 그리고는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닫고 전화를 걸었다. 나는 그 문 앞에 다가가 귀를 기울였지만 물소리와 수아의 조용한 말투 때문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수아의 얼굴을 바라보며 잠들지 못했다. 같은 침대, 같은 숨소리. 하지만 그녀는 이제 전혀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3년 전 첫눈이 내리던 날 수아와 나는 처음 만났다. 카페에서 책을 읽고 있던 그녀가 고개를 들고 미소 지었을 때 나는 세상이 멈춘 줄 알았다. 그 미소를 매일 볼 수 있다면 인생은 충분히 행복할 거라 믿었다. 그리고 결혼했다. 지금은 그녀를 뒤쫓고 있다. 다음 날 아침 수아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아침을 차렸다. 하지만 그녀는 나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나 역시 말을 걸지 않았다.
그 사이에 흐르는 공기는 무겁고 서늘했다. 유일하게 환하게 웃는 사람은 준혁뿐이었다. 며칠 동안 나는 머릿속이 복잡했다. 민우라는 남자, 수아의 행동들, 돌잔치에 나타난 그 남자의 얼굴. 이제는 더 이상 추측만으로는 버틸 수 없었다. 나는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진짜로 그 아이가 내 아들이 맞는지, 아니면 나는 지금 누군가의 흔적을 대신 키우고 있는 건지. 수요일 오후 점심시간을 쪼개어 강남에 있는 한 탐정 사무소를 찾았다. 간판도 없고 입구도 좁았지만 내부는 생각보다 깔끔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나를 맞았다. 눈빛은 날카롭고 말투는 단호했다. 나는 모든 걸 말하기로 했다. 돌잔치에 나타난 남자, 수아의 핸드폰 습관, 민우의 문자. 그는 아무 말 없이 듣더니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이런 경우 적지 않습니다. 그는 차분하게 말했다. 2주에서 한 달이면 충분합니다. 비용은 이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나는 아무 망설임 없이 계약서에 사인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 실감이 나지 않았다. 탐정은 수아의 사진, 취미, 자주 가는 장소, 친구들의 이름까지 가능한 모든 정보를 요구했고, 나는 알고 있는 걸 다 말했다. 내일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택시의 기대 창밖을 바라봤다. 잠깐 이런 일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생각했다. 나는 수아의 거짓을 파헤치는 남편이 아니라 그저 일찍 퇴근해서 아들과 놀아주는 남편이었을 텐데. 일주일이 흘렀다. 나는 매일을 불안과 무기력 속에 보냈다. 그리고 금요일 오후 그에게서 연락이 왔다. 중간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직접 뵙죠. 나는 퇴근 후 다시 그 사무소로 향했다. 가슴이 뛰었다. 희망인지 두려움인지 나도 몰랐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의자에 앉히고는 무표정하게 입을 열었다. 현수 씨,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내용이지만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 탐정의 말이 그렇게 시작되었을 때 나는 이미 감정의 문을 걸어 잠가야겠다고 마음먹었다. 하지만 그가 내민 사진들을 보는 순간 내 모든 각오는 무너져 내렸다. 사진 속 수아는 한 카페에서 민우와 마주 앉아 있었다. 테이블 너머로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있었고, 어느 순간엔가 수아가 민우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다음 사진은 주차장이었다. 그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있었다. 그리고 그 다음 함께 모텔로 들어가는 장면. 사진은 선명했고 명백했다. 시간까지 정확히 찍혀 있었다. 나는 숨을 삼켰다. 아내가 진짜로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 그것도 대낮에, 내가 회의 중일 시간에. 탐정은 민우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전해주었다. 수아의 대학교 선배였고 졸업 후에도 연락을 계속 주고받았다고 했다. 결혼 전에도 잠시 사귀었던 사이라고. 현재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으며 미혼 상태. 나는 그 이름조차 처음 들었고 그 존재조차 몰랐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가장 치명적인 증거는 블랙박스 영상이었다. 모텔 주차장 CCTV에서 추출한 영상이라 했다. 두 사람이 차에서 내려 나란히 걸어 들어가는 장면, 그리고 3시간이 지난 후 나오는 모습까지. 나는 영상을 보는 동안 구역질이 올라오는 걸 참아야 했다. 이건 더 이상 의심이 아니었다. 그녀는 정말로 나를 배신했다. 이 정도면 확실한 증거입니다. 탐정이 말했지만 나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 정신이 멍했고 가슴은 비어 있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조차 나지 않았다. 나는 며칠만 더 조사를 부탁했다. 결정적인 뭔가가 더 나올지도 모른다고 했다. 사실은 그저 시간을 벌고 싶었던 것이다. 현실을 마주하는 게 두려웠고 나 자신이 너무 초라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걸음은 무거웠다. 수아가 집에서 날 기다리고 있을 텐데 어떤 얼굴로 그 앞에 설 수 있을지 상상조차 되지 않았다. 그리고 준우, 그 아이가 정말 내 아들일까? 이제는 그조차 의심스러웠다. 며칠 동안 나는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밤마다 뒤척이며 블랙박스 영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결국 나는 결심했다. 확인해야 했다. 준우가 정말 내 아이인지. 금요일 밤 수아는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며 외출했고 준우는 친정집에 맡겼다.
나는 혼자 집에 남아 조용히 검사 시료를 준비했다. 아이의 방에 들어가 베개와 이불을 뒤져 몇 가닥의 머리카락을 찾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나 준우를 목욕시켰다. 머리를 말려주는 척하며 빗질을 했고 빗에 걸린 머리카락들을 조심스럽게 모았다. 준우는 아무것도 모른 채 해맑게 웃고 있었다. 그 아이를 바라보며 가슴이 저릿했다. 만약 내 아이가 아니라면 나는 무엇이 되는 걸까? 월요일 점심시간 나는 강남에 있는 유전자 검사 기관을 찾았다. 접수 직원은 절차를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고 나는 내 혈액과 준우의 머리카락 샘플을 제출했다. 결과는 2주 후에 나온다고 했다. 그 2주일은 지옥과도 같았다. 수아와 마주할 때마다 어색했고 준우를 볼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다. 그리고 수아는 점점 더 이상해졌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옷차림에도 공을 들이기 시작했다. 핸드폰은 손에서 놓지 않았고 내가 가까이 가면 재빨리 화면을 꺼버렸다. 나는 그 변화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녀는 변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녀가 왜 변하는지 이미 알고 있었다. 하루만 지나면 모든 게 밝혀질 텐데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잘 수 없었다. 만약 준우가 내 아이라면 수아의 외도는 단지 배신일 뿐이다. 하지만 아니라면 이 모든 관계는 무너져야 했다. 다음 날 오후 검사 기관에서 전화가 왔다. 결과가 나왔다며 직접 방문해 달라는 안내였다. 나는 조퇴를 내고 곧장 강남으로 향했다. 지하철 손잡이를 잡은 내 손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다. 온몸이 굳는 것 같았다. 결과지를 받아들고 봉투를 뜯는 손이 떨렸다. 그리고 그 한 줄, 진짜 관계없음, 확률 0%.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지금까지 매일같이 아빠라고 불러주던 아이, 밤새 기저귀 갈아주고 열날 때 밤새 옆에 앉아있던 아이, 그 준우가 내 아들이 아니었다. 직원이 괜찮냐고 물었지만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저 멍한 눈으로 결과지를 바라봤다. 기억 속 모든 장면이 거짓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우리 아기라며 수아가 미소 짓던 장면, 출산실에서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던 순간, 그 모든 감정이 조작이었다니. 나는 스스로를 조롱하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정말 바보 같았다. 결과지를 가방에 넣고 곧장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해가 질 때까지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나는 집으로 향했고 평소처럼 수아는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준우는 거실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다. 모든 것이 일상처럼 보였지만 내 눈에는 전혀 달라 보였다. 이제 이 집은 더 이상 내 가족이 아니었다. 그날 밤 나는 서재에 앉아 조용히 모든 증거를 정리했다. 탐정이 준 사진, 영상, 유전자 검사 결과지, 그리고 수아의 변화들을 적어둔 나의 메모장.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진실을 알았기에 행동에 나설 시간이었다. 하지만 나는 성급하지 않았다. 이틀 동안 평소처럼 행동하며 준비를 마무리했다. 이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법적 싸움이 될 일이었다. 나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기 시작했다. 경력이 많고 확실하게 처리할 수 있는 사람. 강남 가정법원 근처의 대형 로펌 중 하나가 눈에 띄었다. 경력 15년 이상의 여성 변호사가 담당한다는 소개였다. 곧장 상담 예약을 넣었다. 수요일 오후 병가를 내고 로펌으로 향했다. 25층 빌딩의 엘리베이터 안에서 나는 생각했다. 결혼할 땐 평생 함께할 줄 알았는데. 사무실은 넓고 차분했다. 접수 직원이 친절히 안내했고 나는 곧 변호사를 만났다. 50대 초반의 단정한 여성이었다. 경험이 묻어나는 눈빛이었다. 나는 차분하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다. 사진들, 문자들, 영상들, 그리고 준우의 유전자 검사 결과까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몇 가지 질문을 덧붙였다. 불륜 증거 확보는 충분하신 것 같네요. 유전자 검사는 공신력 있는 기관 맞으시고요. 경제적 조건은 아이를 키우실 수 있는 여건도 충분하시고. 나는 미리 준비한 서류들을 모두 건넸다. 수아가 더는 변명할 수 없도록, 그리고 내가 더는 망설이지 않도록. 변호사는 내가 준비한 모든 서류를 꼼꼼히 검토한 뒤 고개를 끄덕였다.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나는 다시 숨을 쉬는 기분이었다.
친자 불일치에 불륜 증거까지. 명백한 위자료 청구 사유이며 상간자 소송도 가능하다고 했다. 처음 듣는 말이었다. 나는 자세히 물었다. 상간자 소송이란 불륜을 저지른 상대 남자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민우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뜻이었다. 보통 2천에서 5천만 원 정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에 나는 놀랐다. 하지만 진심으로는 돈보다 정의가 중요했다. 무엇보다 아이 문제는 가장 민감했다. 변호사는 유전자 검사 결과가 0%이므로 나는 법적으로 양육 의무가 없고 양육비를 낼 이유도 없으며 심지어 그간 들어간 비용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복잡했다. 준우는 분명히 내가 밤을 새우며 키운 아이였다. 하지만 그 아이조차 수아의 거짓 속에 있었던 존재였다. 이 모든 건 감정이 아니라 기만이었다. 변호사는 이혼 조정부터 시작하고 수아가 응하지 않으면 본격 소송으로 넘어간다고 했다. 민우에 대한 소송은 별도로 진행 가능하고 모든 절차는 약 6개월에서 1년이 걸린다고 했다. 착수금은 300만 원, 성공 보수는 위자료의 10%. 나는 단호히 말했다. 그 이상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끝까지 가겠습니다. 변호사는 제안했다.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먼저 합의를 시도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지만 나는 단칼에 잘랐다. 아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법적 처벌이 필요합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는 곧바로 위임 계약서에 서명했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는 없었다. 변호사는 내일부터 바로 착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혼 조정을 신청하고 민우에 대한 신상조사도 시작된다고 했다. 사무실을 나서자 한동안 답답했던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정의를 위해 싸울 준비가 된 사람이었다. 나는 핸드폰을 꺼내 장인어른에게 전화를 걸었다. 내일 저녁 시간 괜찮으세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러니? 직접 찾아뵙고 말씀드릴게요. 전화로는 말씀드릴 수 없는 일입니다. 목요일 저녁, 나는 준우를 유모차에 태우고 서진의 친정으로 향했다. 수아에게는 친구들과 저녁 먹을 테니 아이 잠깐만 봐달라고 했고 수아는 별다른 의심 없이 알겠다고 했다. 요즘 내가 아이를 자주 돌봐줘 고마워하고 있었으니까 그녀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몰랐다. 서진의 부모님 댁은 강서구의 낡은 아파트였다. 결혼 전 예비 사위로 환대받던 그 집. 오늘은 전혀 다른 마음으로 찾아가고 있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나는 단단히 각오했다. 초인종을 누르자 장모님이 환한 얼굴로 문을 열었다. 어머, 웬일이야? 아이 데리고 왔네. 나는 웃지도 않았다. 장인어른 뵈러 왔습니다. 중요한 말씀 드릴 게 있어서요. 그 순간 내 목소리는 단호했다. 더 이상 이 가면극을 이어갈 이유는 없었다. 준우를 본 장모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아이를 안아주셨다. 장인어른도 거실에서 일어나 반갑게 맞아주셨고 그 표정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곧 이들의 얼굴이 어떻게 무너질지 생각하니 가슴이 조여왔다. 장모님은 준비해두신 이유식을 데워 아이에게 먹이기 시작하셨고 준우는 그런 할머니 품에서 평소처럼 잘 먹었다. 거실은 평화로웠지만 나에겐 폭풍 전야였다. 장인어른은 회사는 어떠냐고 물으셨고 나는 짧게 괜찮다고만 대답했다. 그 말 뒤로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아이 밥이 끝나고 장난감을 가지고 놀기 시작하자 나는 가방을 열고 천천히 말을 꺼냈다. 중요한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두 분의 표정이 단단히 굳어졌다. 혹시 안 좋은 일이 생긴 건가 싶으신 눈치였다. 나는 먼저 서진의 이상한 행동들부터 설명했다. 핸드폰을 숨기고 몰래 전화를 하고 잦은 외출들. 두 분은 처음엔 담담히 들으셨다. 젊은 부부 사이에 흔히 있을 법한 일이라 여긴 듯했다. 하지만 내가 꺼낸 탐정의 사진들을 보신 순간 공기의 온도는 한순간에 바뀌었다. 서진과 민우가 함께 있는 장면들. 모텔로 들어가는 장면 앞에서 장모님의 입이 굳게 다물렸다. 입을 손으로 틀어막은 채 아무 말도 못하셨다. 장인어른은 한 장 한 장 사진을 넘기며 말이 없으셨다. 나는 마지막으로 남은 한방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꺼냈다. 이 순간이 가장 힘들었다. 장모님은 결과지를 보시고 그대로 주저앉으셨다.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장인어른은 결과지를 몇 번이나 다시 읽으시더니 고개를 들지 못하셨다. 나는 조용히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모든 건 사실입니다. 장모님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갑자기 내 앞에 무릎을 꿇으셨다. 나는 놀라 일으키려 했지만 그분은 고개를 숙인 채 연신 말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딸을 이렇게 키워서. 나는 입을 다물었다. 그 사과를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내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 장인어른은 오랜 침묵 끝에 물었다.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인가? 나는 변호사 상담을 받았고 이혼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그리고 민우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거라고 분명히 말했다. 장인어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지. 그래야 맞는 거야. 장모님은 아이를 바라보며 울먹였다. 그럼 이 아이는 어떻게 되니?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법적으로 저는 이 아이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양육 의무도 없고 앞으로는 서진이 혼자 책임져야 합니다. 장모님은 더욱 크게 오열하셨다. 그 소리에 준우가 장난감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지만 나는 그 아이의 눈을 더 이상 마주보지 못했다. 저는 이미 제 마음 정리를 끝냈습니다. 앞으로 이 집과는 인연을 끊고 살 겁니다. 나는 조용히 덧붙였다. 곧 제 부모님께도 이 모든 사실을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서진에게도 직접 전하겠습니다. 그 순간 거실 안에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나는 준우를 조용히 안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날 밤 한 가정의 거짓이 완전히 무너졌다. 현수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더 이상 여운도 없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그 순간 현수의 시선이 조용히 아이에게 닿았다. 지난 1년 동안 아빠라고 부르며 졸졸 따라다녔던 아이. 하지만 이제 그 모든 애착은 이름 없는 관계로 무너져버렸다. 씁쓸함과 허망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이건 누군가의 실수가 아니라 누군가의 선택이었다. 현수는 조용히 일어서며 말했다. 준우는 이 집에서 돌봐주세요. 장모님은 무릎을 꿇고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애원했다. 현수야, 제발 다시 한 번만 용서해줘. 부탁이야. 하지만 현수는 고개를 돌린 채 입을 열었다.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었습니다. 서진의 배신은 인간으로서, 아내로서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집을 나섰다. 뒤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가 등 뒤에 박혔지만 그는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다. 그날 밤 집에 도착했을 때 서진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어떤 죄책감도 없는 얼굴로 웃으며 말했다. 오늘 일찍 왔네. 친구들이랑 저녁 어땠어? 현수는 짧게 좋았어라고 말하며 천천히 소파에 앉았다. 이제 끝낼 시간이었다. 그는 가방을 열었다. 사진들, 유전자 검사 결과지, 변호사와의 상담 메모까지 모든 증거가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다. 서진은 그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기며 물었다. 무슨 서류야? 현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서진을 바라봤다. 이제 끝이야. 첫 번째로 꺼낸 것은 서진과 민우가 함께 있는 사진이었다. 카페에서 대화하는 모습, 손을 잡고 걷는 사진들. 서진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질려갔다. 이게 뭐야?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현수는 묵묵히 다음 사진들을 보여줬다. 모텔로 들어가는 장면까지. 그 순간 서진은 자신이 완전히 들켰다는 것을 깨달았다. 손이 떨렸고 말문이 막혔다. 현수가 언제부터 알았던 건지, 사진은 어떻게 구한 건지. 수천 가지 질문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그 어떤 말도 꺼낼 수 없었다.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다. 현수는 단호하게 말했다. 민우가 누구야? 정확히 말해.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다. 마침내 서진은 입을 열었다. 민우는 대학교 선배였고 졸업 후에도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결혼 전에 잠깐 사귄 적도 있었다고. 하지만 결혼 후엔 연락을 끊었고 최근에 다시 만나게 됐다고. 그 말이 끝나자 현수는 두 번째 서류를 꺼냈다.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다. 친자, 관계 아님. 서진은 그 문구를 본 순간 입을 틀어막고 무너져 내렸다. 어떻게 이런 검사를 했어? 현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말했다. 진짜 아버지가 누군지 말해.
서진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사실 나도 확신이 없어. 계산해보면 당신 아이일 수도 있고 민우일 수도 있어. 그래서 그냥 당신 아이라고 믿으려 했어. 현수는 짧게 웃었다. 차가운 웃음이었다. 몰랐다고? 그럼 왜 민우에게 우리 아기라고 문자를 보냈어? 서진은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 문자까지 봤다는 걸 알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더 이상 어떤 핑계도 통하지 않았다. 넌 내내 날 속였어. 결혼이 아니라 연극이었지. 가짜 가정, 가짜 진심. 넌 단 한순간도 나를 존중하지 않았어. 서진은 무릎을 꿇고 그의 손을 잡았다. 현수야, 제발. 나도 몰랐어. 정말 한순간의 실수였어. 민우랑은 끝났어. 하지만 아이는 준우만은 지켜줘야 해. 그녀의 울음, 그녀의 손, 그녀의 눈물. 하지만 현수의 심장은 단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다. 현수는 끝까지 단호했다. 그 애는 내 아이가 아니야. 그리고 너도 이제 내 사람이 아니야. 말투는 차갑고 흔들림이 없었다. 서진은 마치 바닥이 꺼지는 듯한 표정으로 울부짖었다. 어떻게 1년 넘게 키운 아이를 그렇게 말할 수 있어? 하지만 그 울음은 현수에게 더 이상 닿지 않았다. 법적으로도 사실로도 그 아이는 나와 아무 관계 없어. 그 말은 최종 선언 같았다. 서진은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현수의 바지단을 붙잡았다. 현수야, 제발 한 번만, 정말 한 번만 기회를 줘. 민우랑은 끝냈어. 다 내 잘못이야.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하지만 현수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난 이미 변호사를 선임했고 이혼 소송 준비 중이야. 그리고 민우한테도 상간자 소송을 걸 거다. 서진의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갔다. 모든 것이 현실이 되고 있었다. 그렇게 되면 난 어떻게 살아? 간절한 목소리였지만 현수는 한치의 동정도 없었다. 그건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야. 나는 더 이상 내 인생과 얽힐 생각 없어. 그럼 준우는 어떻게 해? 서진이 울음 섞인 목소리로 묻자 현수는 짧고 차갑게 대답했다. 친정에서 키워. 그게 맞아. 마침 그때 방 안에서 준우의 울음이 터졌다. 평소라면 현수가 벌떡 일어나 아이를 안아줬겠지만 오늘 그는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다. 서진이 아이에게 달려갔지만 준우는 더 크게 울었다. 집안 전체를 짓누르는 공기의 무게를 느낀 듯했다. 서진은 아이를 안고 흐느끼며 무너져 내렸다. 그 울음은 처절했지만 현수의 마음은 이미 닫혀 있었다. 현수는 조용히 일어나 말했다. 내일부터 짐 정리할 거야. 너도 변호사 선임해. 이제 법정에서 보자. 서진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고 현수는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 집안은 밤새 이어진 울음으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현수는 조용히 움직이며 박스를 펼쳐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서진은 밤새 울다가 지쳐 깊이 잠들어 있었고 준우도 새벽까지 울다가 겨우 잠들어 있었다. 옷장 속의 정장들, 서랍 속 시계와 반지, 3년 동안 쌓였던 물건들이 하나씩 박스에 담겼다. 결혼 반지는 잠시 손에 쥐었다가 그대로 서랍에 두었다. 이제는 아무 의미도 없었기 때문이다. 책장에 꽂혀있던 책들, 음반들, 개인 노트들. 그는 자신이 가져가야 할 것만 골랐다. 공동재산은 나중에 법적 절차에 따라 정리할 일이었다. 정리하다 보니 곳곳에서 준우의 흔적들이 보였다. 함께 갔던 쇼핑몰에서 샀던 작은 옷들, 돌잔치 사진, 직접 조립해준 침대. 하지만 그 어떤 것도 그의 손을 멈추게 하지 않았다. 모두 거짓 위에 세워진 추억이었으니까. 오전 10시쯤 울다 지친 서진이 방에서 나왔다. 현수가 짐을 박스에 담는 모습을 보자 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정말 떠나는 거야? 현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박스를 들어 현관으로 옮기며 묵묵히 움직였다. 서진은 달려와 그의 팔을 붙잡았지만 현수는 조용히 떼어냈다. 그때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이혼 조정 신청 접수됐습니다. 통지서가 곧 배송될 거예요. 민우 씨 신상도 확보했고 상간자 소송 준비도 마무리됐습니다. 현수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네, 오늘 오후에 사무실로 들르겠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서진은 현수의 손목을 붙잡았다. 흔들리는 눈빛, 젖은 얼굴, 떨리는 손.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이제 그의 흐름을 바꿀 수 없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이야기를 읽으며 떠오른 감정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작은 온기나 잊고 지낸 감정 하나라도 담겨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이 이야기는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의 하루에 조용히 스며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하루에도 조용한 평안과 따뜻한 사람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